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오늘은요 외척 정치의 화신 한무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무제 그러면요 외척 정치로 대변될 수가 있는데요, 본래 이 사람은요 중국 사람들에게 중화민족에게 천추만대의 자존심을 심어준 인물이다, 또는 전인미답의 공을 세운 대영웅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물론 고조선을 무너뜨렸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평가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중국 자체 역사를 평가했을 때 오늘 같은 대영토를 가진 중국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한무제의 역할이 너무도 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가 벌였던 흉노 전쟁은 이 이후의 역사에 있어서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한무제의 어두운 측면은 외척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외척 정치의 화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외척 정치의 피해자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 외척 정치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했고요. 바로 이 외척 정치 때문에 몰락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할머니 두태우를 보죠. 그가 16살에 왕이 올랐을 때 이 두태우가 이제 섭정을 했는데요. 두태우는 문제 황후며 경제 어머니, 무제 할머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한 시대의 굴곡을 다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두태우인데요. 자, 무제가 왕이 올랐을 때 말씀드렸던 대로 16살이었어요. 그런데 한 무제는 유교를 중시해서 숨어있는 유학자들을 발굴해서 궁중으로 데려와서 나라의 기틀을 유학으로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태우는 투철한 노장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무제를 감시하면서 한 무제가 스카우트해 왔던 유학자들을 죽이는 그런 폭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두태우입니다. 한무제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럽게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후에 자신의 뜻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자고 그러면 한무제도 이 외척 정치에 피해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정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재가 필요했을 텐데 그 인재들의 대부분은 또 외척을 통해서 공급했던 외척 세력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재풀이 외척 세력이었어요. 이런 외척 세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뗀 사람이 평양공주입니다. 이 평양공주는 한 무제의 이제 누나로서 집에 사설 가무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무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있던 이 가무, 위자부죠. 신분상으로는 노예인데요. 이 위자부를 한 무제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누나로서 한 무제가 자신의 본처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누나로서 당연히 걱정돼서 자신의 집에 있는 예쁜 여인을, 위자부를 소개시켜 준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측면입니다만은, 이때부터 한무제는 외척 세력에 둘러싸여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위자부의 동생이 바로 그 유명한 위청이고요. 또 위자부의 조카가 바로 곽거병이죠. 그러니까 위청과 곽거병, 즉 한무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대흉노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두 인물이 바로 외척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 시스템이 합리적인 관료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외척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운영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 평양공주하고요 위청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평양공주가 위자부를 무제에게 보내서 황후가 되게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신위가 됐겠죠. 그런데 거꾸로 이 위자부하고 위청이 남매가 아니니까 위청이 평양공주와 결혼하고 보니까 이번에는 올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위자부의 일족이 한나라의 조정을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위자부도 처음에 궁궐에 들어와서 그 궁궐의 암투에 굉장한 염증을 느꼈던 사람이지만 점차 자신이 궁중암투의 이제 주역이 되어 가고요. 결국은 그 암투가 계속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자살로 이 위자부도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척 정치라는 것이 늘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왕의 총애를 받은 황후와 그의 집안이 커다란 세력을 얻었다가 이 왕의 총애를 잃어버리는 순간 또 거기에서 궁궐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한 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악부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청을 가리키는 이름이 바로 악부인데, 주로 이 악부가 하는 일은 중국 여러 지방의 민간 가요를 채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채시간이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를 모집해 옵니다. 그러면 천자가 그것을 읽으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풍속을 살펴서 국정에 반영을 합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악공들은요,
군가를 제작해서 군의 사기를 진작을 하고요. 궁중 연회나 제례 행사에 약공들이 만드는 그런 음악들을 사용해서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무황제부터 이 악보를 설치해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자연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황제의 사랑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또 등장한 인물이 이연열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평양공주는 사설 악단을 운영했던 여인입니다. 그 악단 가운데 이연열이라는 꽃미남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싱어송라이터예요. 음악도 만들고 노래도 부르는데 거기다가 아주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만들고요. 편곡이나 작곡에 아주 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춤을 아주 잘 췄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는 일찍이 서역의 악곡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곡 23곡을 지었으며 이는 모두 군악으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무제 시절에 최고로 잘 나가는 엔터테이너였던 것이죠. 나중에요. 협률도위라는 음악을 관장하는 벼슬을 이 이연년이 맡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이연년이 황제 앞에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목이 경국지색입니다. 이렇게 그 노래가 시작을 합니다. 북방에 아름다운 미인이 있어 세상 제일의 미모를 톡 찾아 했구나. 한 번 웃음 지으면 온 성이 무너지고 두 번 웃음 지으면 온 나라가 기울어지네. 성과 나라가 기우는 것을 어찌 모르랴마는 천하의 아름다운 미는 다시 얻기 어려운 법이다. 이런 식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경성지색. 그래서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또는 성을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이연년이 부른 이 노래가 한무제의 운명을 또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예측하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북방에 아름다운 미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무제가 평양공주를 은근히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연년이 부르는 이 정말 경국지색의 이 여인이 실제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평양공주가 이연년에게는 너무도 이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이 부인이죠. 그래서 이 부인에게 한무제가 넋을 잃고 빠져들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 부인을 극진하게 사랑하는데 나이 50이 넘었을 때요. 이때는 한무제 말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의 미모에 빠져서 한동안 한무제가 이 부인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50이 넘은 무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데 천안 창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무단인데 이 가무단은 대부분 그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 같은 경우에는 창기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천안 창기 출신인 이 부인이 궁중에 들어와서 궁중 암투에 시달리게 됩니다. 원래 약한 몸을 타고난 데다가 궁중 암투에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끝내 아들 하나 낳고는 병석에 누워서 죽을 날을 받아놨습니다. 황제가 이 부인을 찾아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이 부인을 찾아옵니다. 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얼굴을 가린 채 황제의 문안을 거절합니다. 황제는 이불을 걷어내고 얼굴을 한번 보자고 하는데 거절을 합니다. 이 부인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첩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운 탓에 몸과 얼굴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대왕을 안일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건대 창읍의 왕과 형제들을 부탁드리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창읍의 왕이라는 것은 이 부인이 낳은 아들을 말하죠. 그리고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외척들, 자기의 친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의 병세가 심각하여 장차 일어나지도 못할 것이라 하니 이왕이면 한번 일어나 나를 보면서 창읍의 왕과 형제들을 부탁한다면 어찌 유쾌하지 않겠소? 무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란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아녀자란 외모를 단정하지 않고서는 대왕이나 부친을 아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첩이 남에게 보기 흉한 모습으로 대왕을 아련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싶은 이 무제가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만나줘. 그러면 장차 천금을 하사할 것이며 형제들에게도 내가 관직을 높여주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관직을 높여주는 것은 대왕의 마음에 달려있으며 저희 얼굴을 한번 보여주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무제가 삐져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이 부인의 형제들이 원망을 합니다. 아니 황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청을 하는데 얼굴 한번 보여주고 얼굴을 보면서 부탁하면 우리가 당신이 간 다음에도 얼마나 안정된 삶을 누리겠어라고 그렇게 원망적으로 말을 하자 이 부인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왕을 직접 아련하지 않고자 한 까닭이 바로 우리 형제들을 잘 부탁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요. 나는 얼굴이 어여쁜 일로서 미천한 출신이었으나 대왕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대체로 미색으로 대왕을 섬기는 여인은 미색이 쇠퇴하면서 사랑도 뒤따라 식기 마련이며 사랑이 식으면 은총도 끊어집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아름다운 얼굴로 황제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름답지 못한 지금의 병든 추한 모습으로 황제를 보면 당신들에게도 그 피해가 갑니다. 형제들 당신들도 황제의 총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나의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나게 해야 당신들도 그 아름다운 기억 때문에 더 총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지혜로운 여인이고요. 왕의 심리를 잘 아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무제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한무제는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여지없이 내치는 사람이고요. 자, 후궁들도요. 자기 부인들도 아니다 싶으면 냉정하게 내치는 사람이고 그 일족도 내쳐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황제에게는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만 기억나게 해야 그래야 자기 가족들에게도 잘해준다는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연인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왕께서 저의 몸이 야위고 미색이 예전과 다른 것을 직접 보셨다면 반드시 증오하여 저에게 침까지 내뱉었을 것이며 마음은 오히려 우리 형제들을 잘 보살피려던 일을 하시려 들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요. 이 냉정한 아주 냉철한 한무제는요. 이부인의 외척들에 아주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한무제의 왕릉을 보게 되면요. 여러 부인들 중에서 이부인을 가장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부인의 오라버니 이광리에게 이사장군이라 칭하고요. 대원국 이사, 대원국의 수도거든요. 이사를 정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부인이 죽은 다음에 이 부인의 오빠를 스카우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원국을 정벌하라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얼마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장건이 서역에 갔다 오면서 이 정보를 한무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원국에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인데요. 기가 막힌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났습니다. 또 이 말에 한무제가 더 호감을 갖는 것은 이 말을 타고서 천산에 올라서 거기서 대왕모에게 영생불사의 약을 받고자 하는 그런 허황된 욕심도 한무제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요. 이 말을 얻기 위해서 대원국으로 자기 처남 이광리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광리도요. 원래 직업이 그 집안이 가무단 출신이기 때문에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수를 평생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사장군이라고 칭호를 주고 능력 없는 그에게 대원국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벌이 그렇게 어려운 정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대원국은 조그만 유목국가로서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천 명만 가지고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자, 그래서 자기 처남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공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야 다른 신하들이 다 인정할 거니까 능력 없는 이광리에게 가장 쉽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자, 대원국이 어디냐면 여기가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여기가 파미르공원이죠. 그래서 파미르공원 넘어가면 바로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 대원국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복할 줄 알았는데요. 웬걸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군사만 엄청 잃어버리고 돌아옵니다. 이 옥문관, 즉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두낭 쪽에 있는 옥문관의 문을 서역의 관문인 옥문관의 문을 닫아버리고요. 군사를 보충해주고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차 전쟁에서 마침내 천리마 수십 표를 노획을 하게 되고요. 너무너무나 기뻐하게 됩니다. 한무제가. 이 전쟁이 성공하긴 했지만요. 이광리가 원래 장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본 그런 전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요. 그 이후에 이광리는 대원 원정에 일단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출세가도로 달리게 되고요. 흉노 전쟁에 있어서도 앞장서게 되죠. 위천과 곽거병 이후에 대흉노 전쟁은 주로 이 이광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등장했던 비운의 인물이 바로 이릉 장군이죠. 이광 장군의 손자요. 자, 이광리의 주력 부대 3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연산에서 5,000명의 보병만으로 적을 유인하게 이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릉은 어디까지나 이광리의 보조자 역할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릉이 5,000명의 보병, 군병만으로 8만 명의 선우의 주력 기병을 맞닥뜨리게 되죠.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적병 일반병을 살상하고 굉장히 분투했지만 이 이릉 장군이 역부족이었어요. 할 수 없이 흉노에 투항하고 훈리를 도모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광리의 실책이 모두 이 이릉 장군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황제에게 직언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사마천이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황제가 이광리를 총애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황제의 그 편애에 대해서 직언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꼿꼿한 사마천만이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구명의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마천에게 굉장히 깊은 상처이자 또 한편으로는 역사를 기록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고 그의 역사관의 형성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천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럼 이광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요, 이 이광리는요, 흉노와의 전쟁 중에 흉노와의 전쟁에서 감당하지 못하고요, 흉노적으로 투항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이광리의 실패는 결국은 40년 넘게 지속되어져 왔던 이 한무제의 대흉노 전쟁이 실질적으로 마감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이연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녀와 사통하는 등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결국은 이 이연년도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한무제는 그의 말년에 윤대 죄기조라고 하는 반성문을 써서 정책의 변화를 기하게 됩니다. 정책의 변화를 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정이 다 고갈되었고 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성문을 썼죠. 짐이 즉위한 이후에 망령되고 그릇된 일을 많이 저질러 천하의 백성들을 근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후회가 막급하다. 오늘 이후 백성을 힘들게 하고 국가의 재력을 낭비하는 일을 일체 중단하노라 라고 하는 반성문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성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독특한 외척 중심의 정치가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 관료 시스템 또는 합리적인 국가 인재 등용 시스템을 무시한 채 외척 중심의 정치를 했고요. 외척 중심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낭비가 발생을 했고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무제가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외척 정치의 모든 것들을 외척 정치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것은 후에 이제 중국사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죠.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합리적인 국가 경영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모든 관료들 그리고 황제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거대한 제국을 움직일 때 외척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이 후대에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황제의 입장에서는 자기 형제들을 등용하자니 형제들은 자기의 잠재적인 라이벌이 되니까 자기 가문에서는 등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외척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대 왕조를 멸망시키는 두 세력 중에 하나가 외척 세력, 그 다음에 또 환관 세력이죠. 자, 이것을 정치 전면적으로 이용했다가 끝내는 자기 정치의 말년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쇠락한 그런 모습으로 황제의 말년을 끝내야 됐던 사람이 바로 한무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무제 외척 정치의 화신이었던 한무제가 이 외척 정치로 어떻게 성했고 어떻게 쇠에 갔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